우리나라는 공포사회가 됩니다. 비판조차 못해요. 저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 침묵사회를 만드는 거죠. 공포사회를 만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백사연입니다.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별금지 법안의 핵심 원리인 행위자와 행위자 비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와 신념을 갖고 있어요. 이 사고와 신념을 갖고 행위를 하게 되죠.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어떤 태도를 보이거나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근데 차별금지 법안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 중에 성별, 장애, 피부색, 출신 지역, 임신, 출산 등은 사고, 신념 이전에 사람 그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보장하려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그리고 사상은요. 어떤 사람이 사고, 신념의 결과 행위에 이르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자, 만약에 이 행위에 불과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사상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고와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와 신념이 외부로 표출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욕을 얻어먹지 않아요. 하지만 이 어떤 사람이 사고와 신념을 갖고 그것을 행위에 이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반면 성별, 장애, 피부색, 출신 지역, 임신, 출산은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에 대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고나 신념과 행위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사람 그 자체예요. 사람 그 자체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해서는 안 돼요.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와 신념이 머릿속에 있던 사고와 신념이 행위로 옮겨졌을 때 그것은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비판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나 원래 거짓말 지향이야. 나 원래 폭력 지향이야. 그러니까 나 차별하지 마. 내가 행위를 옮길 때 차별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람의 영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고, 신념을 벗어나서 행위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성적 지향, 동성애, 성별 정체성, 트랜스젠더, 종교, 사이비 종교, 그리고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사고와 신념이 행위로 옮겨졌을 때 우리 한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유독 차별금지 법안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사상의 부분에서 이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적대적 감정을 느끼거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3천만 원 이하의 강제 이행금을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니까요. 고용, 재화, 영역, 시설, 교육, 행정 모든 영역에서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비판이 있으면 긍정적인 옹호가 있을 수 있고 격려와 지지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적대적 비판과 경멸적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건전한 사회를 위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는 자유롭게 논박되고 논의돼야 될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특정 성향의 행위에 대해서만 비판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입니다. 이 법이요, 사실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3천만 원 이행 강제금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횟수가 상관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근데 500만 원짜리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인권위로부터 300만 원의 강제 이행금을 받았어요. 내가 동성애를 비판했다가 시설에서 교육자로서 아니면 시설 이용자로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고용 영역에서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하다가 국가인권위로부터 300만 원의 강제 이행금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받았어요. 500만 원 이상인데 곱하기 한 10번 받았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감당해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소송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지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 소송까지 지원해주는 마당에 변호사비까지 지원해주는 마당에 그걸 어떻게 개인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물론 벌금도 무섭죠. 근데 법정에 섰을 때요.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가 생기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2단 사이비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법정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형법이든 민법이든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피해를 증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보겠습니다. 제가 동성간 성행위를 즐기는 분한테 동성간 성행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에이즈와 남성간 성행위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죠. 그럼 어떤 느낌이 받겠어요? 상대는 불쾌감을 느끼겠죠. 정신적 고통을 느끼겠죠. 수치심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 통과됐을 경우 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를 국가인권위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요? 저는 국가인권위에 가든 법원에 가든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평범하게 말을 했지만 상대는 그걸 불쾌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불쾌감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불쾌감을 느꼈으면 본인이 증명해야지 왜 제가 증명을 합니까? 근데 이 법은 뭐예요? 제가 증명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본인이 알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걸 저보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법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사상과 같은 도덕 윤리적인 영역에 있어서 한쪽 주장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제하는 악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종교와 사상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만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공포사회가 됩니다. 비판조차 못해요. 저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 침묵사회를 만드는 거죠. 공포사회를 만드는 거지. 전체주의 사회를 만드는 거지. 독재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공포사회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비판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불쾌라는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해서.